몸의 인지과학,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지은 책인데요. 이제 원제는 Embodied Mind라고 해서 체화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지과학 그리고 인지과학이 다루지 않았었던 인간 경험 이 양쪽을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의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인지과학이 이제 뭐 무슨 공부냐, 뭐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의 이제 한 축을 이루고 있죠, 인지과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미래의 인공지능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이제 읽고 흐름을 좀 잡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 영화 달콤한 인생 그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영화의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며 말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내 마음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어, 바람에 이 나뭇가지가 휘날린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바람이 나뭇가지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대화에서 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랄까요 자연과학적 알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우리 자신의 정신에 변화를 일으키는 깨달음과 관련된 어떤 그런 암 혹은 인간 경험 이 두 가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과학, 그리고 휴먼 익스피리언스, 인간 경험 요 두 가지를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과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순환의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경험과 과학적 이해는 그중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두 다리와 같다. 그래서 체화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경험의 구조로서의 몸, 그러니까 경험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 과정이 벌어지는 또 몸,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것이 이제 체화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메를르 뽕띠의 철학과 그 다음에 용수, 불교에서 이제 용수의 어떤 그런 사상,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르르 뽕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경험 혹은 경험과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중도를 탐구하는 데 전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서양적 전통에서는 현상학은 인간 경험에 대한 유일한 철학. 원래 이제 현상학은 인간 경험에 대한 그런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를르 뽕띠는 과학과 경험 사이의 중도를 탐구하는 데 전력했던 사람 중 하나다. 그 다음에 지관의 명상은 인지과학과 인간 경험 사이의 자연적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지과학이 그 영역을 넓혀서 직접적 경험도 포함할 수 있는 인간 경험에 대한 학문적 시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랑 휴먼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분리해서 보고 있고 이 기존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가 인간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인지과학의 그런 협소한 측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경험까지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험론, 인간 경험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국 경험론의 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좀 협소한 의미인 거고, 이 경험은 단순한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학습과 수련을 통해 깨달음과 자기 변형으로 가는 전체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달콤한 인생 영화에서 나오는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이 단지 인지적으로 우리 머릿속 뇌 안에 지식이 차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내 마음과 나의 정신적인 사고라던가 정신적인 수양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리고 변화된 자신이 또 다른 행동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간 경험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는 그 인지과학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그 단계를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인지론, 두 번째는 창발론, 그 다음에 이제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이제 발제론이죠. 그래서 이제 인지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핵심 사상이 이제 계산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계산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산에 있어서 어떤 기호들로 계산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마음에 있어서는 그런 기호적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표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우리가 직접 그 사물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다고 그래보죠. 그랬을 때 그냥 마음속으로 그 노트북을 심상에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런 이제 표상들인데 그 표상들을 가지고선 일종의 계산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는 것이 이제 연결주의죠. 연결론적 처리는 국부화된 기호 처리 대신에 분산된 조작과 구성 요소들의 협동적인 조작에서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의 뇌가 이제 신경망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터도 일종의 이제 신경망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연결망 네트워크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속성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A, B, C라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A, B, C를 연결을 했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속성인 뭐 D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런 걸 이제 창발적인 어떤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창발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인지론 계산주의에서는 뭐 디지털 컴퓨터로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연결주의에서는 일종의 이제 네트워크 같은 걸로 인간의 뇌를 모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제론은 뭐냐면은 인지가 주어진 세계에 대한 다양한 행위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이게 중요한데요. 마음과 세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인간의 마음이 세계를 인지한다. 그러니까 세계를 대상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관찰하고 발견한다 이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발제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마치 떨어져서 보듯이 그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 안에 들어가서 나의 마음이 그 세계와 함께 엮여지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부류의 주제, 창발론, 발제론, 그리고 뭐 체화된 마음. 그러니까 이제 발제론에서 이제 뭐 체화된 마음을 거의 같은 용어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 세 가지가 상호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논리적인 함의 관계가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이제 옹기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화적이지만 발제적이지 않은 접근법도 가능하다.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메를르-퐁티의 현상학과 인지과학의 비인지론적 접근법들과 불교적 명상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들 주제들을 연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의 저자들은 인지론, 창발론, 발제론으로 단계를 구별을 했고 그 다음에 발제론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메를르-퐁티와 어떤 용수 혹은 이제 불교적 명상의 전통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조금 잘 안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배문정 교수님 이제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그 앞부분에 이제 조금 이해가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발제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제론, 발제주의 뭐 이런 것들은 인지를 의미의 세계를 생성하고 체화해 가는 행위로 이해하며 계산론적 인지에서 터부의 대상으로 여겨온 문화적 실존적 경험을 인지과학이 탐구하고 설명해야 할 본연의 주제로 제기한다. 그래서 인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과 범위도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제론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관찰자로부터 독립해 이미 주어져 있는 객관 세계는 없으며 동시에 멀찍이 떨어져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미 주어진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주어진 세계, 그냥 주어진 세계도 없는 거고 그 주어진 세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구경꾼 혹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마음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이는 가장 중요한 존재론적 주장으로 객관적 실제론과 관념적 유화론 모두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두 번째 주장입니다. 인지는 세계의 표상이 아니라는 것. 아까 이제 계산주의가 이제 표상에 근거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지는 세계의 표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관되게 반표상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그 이유는 인지를 설명하는데 표상이라는 설명 개념이 유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표상이 주객의 분리라는 존재론적 가정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인식론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주관이 어떤 사물이라는 객체를 보고선 그거를 인간의 마음속에 떠올리는 표상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지적인 체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용어나 개념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는 세계에 대한 마음의 표상이 아니라 세계와 마음의 이넥트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어 뜻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뒷부분을 보죠. 인지는 세계와 마음의 재정 또는 창출이다. 재정이라는 말도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창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계와 마음의 창출이다. 그러니까 세계와 마음이 동시적으로 관여를 해서 창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가 표상이 아니라 행위라는 선언은 계산론적 인지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세계 밖에 선 관찰자를 세계 안으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달콤한 인생에서 나뭇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승과 그 나뭇가지에 대한 대화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제자가 그 나뭇가지를 보는 볼 때의 그 인지 과정은 이전과 다르겠죠.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깨달음의 영역인 것이고 단순히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과정은 단순히 우리 뇌가 찍어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내에서 그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선 그 인간 경험 속에서 얻는 깨달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가 표상이 아니라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를르-퐁티는 초기 저작인 행동의 구조에서 유기체는 해머가 두드리는 대로 소리를 내는 건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며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해머에 자신을 가져다 대는 건반과도 같다고 표현한다. 이 말은 유기체의 행동은 자극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스스로 자극을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논문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도 이제 일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허친스는 Cognition in the Wild에서 인액션은 유기체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생각이다. 유기체는 환경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 속에 있는 행위자다. 그리고 인액티비즘은 행동주의의 기계적인 행동을 능동적이고 체험적인 행위로 전환시킬 뿐 아니라 계산론적 인지에서 단지 수동적인 입력이거나 표상으로 구성되었던 지각을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행위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이 논문을 참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이제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불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얻고 있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식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대상에 관한 표상의 형성과 그것의 처리로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코그니티비즘, 인지론이죠. 에서 떠나서 지식 자체가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나 저장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알려지는 대상을 규정하고 동시에 아는 주체의 깨달음과 변형을 일으키는 발제적이고 개방적이며 동시에 변형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시각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과학의 모습이자 인간 경험과 과학이 대화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알의 대상에서 시작되어서 알의 주관에 끝나는 듯 하지만 알의 대상, 주관 이 둘 간의 순환적이며 종합적인 변형 과정이다. 그래서 깨달음은 몸과 마음의 분리에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체화된 마음에서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뇌가 지식을 얻는 식의 방식이 아니죠. 불교에서 어떤 화두를 던지고 그 화두를 깨닫기 위해서 면벽수도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찰나의 순간에 그것을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과정들 완전히 차이가 나는 방식이죠. 근데 차이가 나는 방식이지만 이것이 인지과학 외부에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지과학 내부로 이제 포섭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과학의 저변을 더 넓히는 작업 혹은 그 본질을 좀 더 한 차원 높이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유가 저는 잘 이제 이해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옹기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개방적이며 변형적인 인간 경험. 자동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면 자동차는 동력원을 얻게 된다. 자동차는 휘발유를 태워서 움직이지만 자동차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지식은 조금 변화를 주기도 하죠, 인간 내에. 근데 어쨌든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변화를 많이 주지 않는 지식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생물체가 음식을 섭취하면 신체의 단순한 에너지원일 뿐 아니라 신체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불교의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의 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나기 전이랑 그 후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책들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나심 탈레브의 그 행운에 속지 말라던가 블랙스완 같은 책들, 그런 책들은 굉장한 충격을 주고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은 깨달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진입시키는 책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수와 메를르봉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은 존재도, 무도, 그리고 비유도, 비무도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것은 상호의존적 발생이라는 현상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불교적 용어로는 영기
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추구하는 발제적 방법론은 바로 이런 중간의 공사상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현상계의 대상들은 그 실질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 사건들의 상호 구성과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메를르 뽕티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었죠. 생물체는 변화하는 리듬에 따라 스스로 단조로운 운동을 하는 외부 망치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건반인 것이다. 이런 접근법에서 지각은 단순히 주변 세계에 속해 있고 그것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다. 지각은 이 주변 세계의 발제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메를르 뽕티가 주장하듯이 생물체는 환경을 이끌며 동시에 환경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상호 규정과 선택을 통해 서로 묶여진 것으로 생물과 환경을 보아야 한다는 점을 메를르 뽕티는 분명히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포스트 휴먼이 온다에서 그 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자신의 신체를 보고 그 신체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아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를 또 발견을 했을 때 나의 신체와 상대방의 신체가 유사하다. 이로써 상대방의 신체 안에서도 나와 유사한 자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있고 동시에 나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식 속에는 이미 그 사람, 타인이 존재하고 타자가 존재하고 나는 인식하는 자임과 동시에 인식되는 자이다. 이로부터 관계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이 세계를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어떤 세계 밖으로 나와서 그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세계 내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그 인식 자체의 세계가 이미 꾸겨져 들어와 있다. 그것은 용수의 언어로는 이제 상호 의존적이고 연기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제론을 다루고 있고 발제론과 그 다음에 핵심적인 개념인 체화된 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경험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지과학이 포섭을 했을 때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있는 거고 요즘에 이제 인지과학은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인지과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이제 출간된 지는 좀 된 책이지만은 좀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랄까요 슈퍼 인텔리전스나 그다음에 뭐 마음의 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스트 휴먼이 온다. 그다음에 오늘 소개드린 책 몸의 인지과 이런 책들은 연결해서 잇따라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